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외국인 팔자 위력이 무섭습니다. 증시 급락의 원인으로 외국인이 현재 꼽히고 있는데요. 조금 이르지만 언제 복귀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죠. 엔저 원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현재 수출주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장 자동차주는 반등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삼성전자는 6거래일째 하락하며 130만 원대 주가를 내주면서 IT주 하락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박스권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요. 경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순서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뷰 앤 프리뷰를 시작합니다. 먼저 전일장 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 엔화 약세 환율 부담감이 지속되면서 시장은 하락 마감했다. 역시 정영우 팀장도 환율에 포인트를 줬죠. 환율 부담에 따른 외국인 매도 공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1950선 이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보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마포지점의 김현경 주식팀장은 외국인 매도에 집중하셨죠. 외국인이 목요일과 금요일 내리 3천억 원 이상 매도했는데 그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대리는 코스피 지수가 1950선 지지선을 깨고 예상보다 큰 하락이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장 프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승 차장, 낙폭 과대다, 시총 상위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IT와 자동차주에 좀 포커스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영우 팀장은 1950포인트 아래 시장 PBR 1배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동보증권의 김혜란 연구원은 내수주, 중국 소비 관련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새로운 의견 주셨고요. 김현경 주식팀장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대리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오늘장 전략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장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을 이탈하며 195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은 낙폭 과대 위주로 한번 분할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세우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환율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그 하락 압력을 주었던 하루라고 보여지고요.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에 마감 환율이 1011.2전으로 지난해에 이제 21% 지난해 엔달러 환율이 21.4% 상승을 했는데 사상 최대치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계속 원엔 환율, 엔저 관련해서 환율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이 오늘도 큰 폭으로 또 엔저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아무래도 좀 상승할 수 있는데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지금 그 지난주에 보면은 특징적인 게 IT하고 자동차,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출주도 업종 위주로 해서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부진 전망까지 좀 겹쳐지면서 그 낙폭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애플이 2.2% 급락을 했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3.37%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그 엔저에도 미국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좌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낙폭에 따라서 그 자율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시장이 만약에 좀 하락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낙폭과대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IT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하락을 이끌었던 두 주도 업종인데,
사실 뭐 이제 엔저와도 물론 크게 관련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신차 효과 그리고 이제 볼륨 그로스업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경기 회복 국면에 있어서 좀 나을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반등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뭐 영업이익이 이제 8조 원대에 머물 것이다라는 그 내용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어떤 신규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매매 포지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IT 부품주들 코스닥 그 하락을 이끌었던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등이 좀 나와줘야지만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단은 그 IT 자동차의 그 대장주들 위주로 해서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PMI 지수가 2달 연속 하락을 하면서 그 큰 폭의 또 조정을 보였죠. 2,100포인트까지도 좀 위협하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의 어떤 반등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주의 깊게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첫 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195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엔저 현상 지속되면서 수출주 위주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엔저 현상이 올해 좀 계속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엔저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한 지표가 미일 간의 실질금리 차인데요. 현재는 2%포인트 넘게 확대되면서 1달러 105엔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질금리 차가 0.6%포인트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달러엔 환율은 7엔 정도가 더 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1달러에 110이나 112엔대까지 올해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의 엔화하고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플러스 0.96으로다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니케이 평균 주가와 코스피의 흐름은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도 이 같은 정반대 흐름이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의 경기가 좋아지고 엔화가 절하되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증시는 홀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니케이 평균 주가가 금융위기 이전에 최고치인 18,300엔 선을 회복한다면 엔화는 111엔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과 상대적인 우리나라와 중국 증시는 아무래도 좀 매도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달러 엔이 7엔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16,3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우리나라 증시 반등 좀 언제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엔화를 보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올해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중간 선거를 앞두고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앞두고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엔고가 다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아무래도 미 의원들이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를 보면은, 미국과 일본 증시가 모두 6월경부터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만 10월 달부터 회복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6월경 엔고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좀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6월 이후 좀 추세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료가 더 남아있죠. 올해 일본 경제는 4월 소비세를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 과연 경기 연착륙도 가능할까요?
네, 경기 연착륙은 소비세 증세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2분기에 일본의 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하락세를 만회해줄 수 있는 것은 임금 상승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새해 들어서 도요타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임금 상승이 플러스 1%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 가까이 진행된다면 소비는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임금 상승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1.4%로 예상하는데요. 소비가 만약 따라오질 못한다면 그 이하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 시장 좀 분위기를 정리해 봤고요. 좀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상해 증시는 지금 6% 넘게 작년에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중국 증시는 7년간의 약세에 벗어나서 상승 장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중국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대담 토로가 새해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현재보다 한 10% 정도 상승한 2,400포인트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IPO 문제가 주요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공시제도 미흡이라든지 분식회계 문제가 계속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되는데요. 특히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800여 개 기업의 IPO가 2, 3년간 계속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는 좀 주식시장의 빠른 회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중국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통신 쪽에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또 민간 부분의 독점 시장 개방 그리고 도시와 관련된 지하철, 모노레일, 차세대 전동화 관련 기업들 쪽으로는 좀 수혜가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비즈니스도 중국 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제는 국내 좀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 중국의 어떤 이슈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올해만큼 중국의 다양한 새로운 개혁안들, 규칙들이 나오는 해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하고 가장 관련이 되는 것은 760개 수입 관세가 인하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와 같은 의료용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쪽에서는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중국에서는 독자 부모일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자녀 출산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3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유아용품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그리고 뽀로로와 같은 산업들, 특히 분유라든지 생우유와 같은 부분들도 중국 특수가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중국에서는 지금 상공비 통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100만 대 이상의 고급 공용차 시장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렇게 폭발적인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렵고요. 특히 부동산 등기 제도가 실시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전국의 빈집이 6,540만 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실률이 한 30% 정도인데요. 만약에 집값이 10% 정도 하락을 한다면은 소비와 생산이 3%포인트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구재 산업들은 아무래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호재와 악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거의 전망까지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홍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병군 멘토입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처음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매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출연해서 여러분께 시장의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 에너지부터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게이지는 제가 90%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유는 금융당국이 첫 번째는 금융당국이 환율을 강화하겠죠. 지난 주말에 이제 현호섭 경제부총리께서 또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쯤은 이제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율 방어 조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책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10시에 기자회견이 있죠. 그 부분 아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기대감이 어떤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게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의견을 합쳐서 저는 상승 게이지를 90%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선물의 어떤 흐름이나 아직 옵션의 흐름으로 봐서는 상승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승을 노려볼 만한 충분한 자리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예. 매매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적 기대감 조금 물씬 풍기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소리바다입니다. 지난 주말에 혹시 여러분들 영화 좀 보셨습니까? 영화 변호인이 관객 수가 이제 800만에 돌파 직전에 있다는 것. 이 영화 변호인과 소리바다가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소리바다의 자회사죠. 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자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영화 변호인을. 그래서 이 밀 엔터테인먼트의 75% 정도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소리바다입니다. 그리고 밀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가 소리바다의 이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실만 하고, 그리고 굳이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와 음원 서비스를 공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실적으로 가시화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기대감 있는 종목 두 종목, 에스코넥과 사람인 HR입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나왔던, 그리고 새누리당의 어떤 정책 포지션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직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낙폭이 과했던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올 시점 정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두 종목 에스코넥과 사람인 HR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살펴보면 시장 분위기는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이 조금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가 지금 약 강보합 정도로 출발을 깎고, 현대차, 기아차 역시 강보합 정도의 어떤 출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지난 우리가 OCI라든가 태양광 관련주들 여전히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와서 또 지금 괜찮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이제 급속 충전과 관련된 지난 주말부터 해서 지금 계속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지금 동시효과상으로 보면 우리 장 상승 쪽에서의 어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 차트 분석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잠시만요. 소리바다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음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 굉장히 상승을 좀 높였다가 그리고 좀 조정이 들어왔었죠. 조정이 들어왔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의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다시 최근 들어와서 조금 각도를 세우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확대해 보자면 바로 이것이 영화 변호인의 어떤 관객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인 HR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HR 굉장히 낙폭이 과했죠. 지난 작년도죠.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14년도 12년도 선거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그때 오르다가 조정이 충분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책적 기대감에 의해서 살짝 반등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을 굉장히 많이 다졌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바닥 다지고 나서 지금 이제 상승 쪽으로 어떤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평선이 굉장히 밑으로 위로 올라가 있고 지금 가격대는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평선을 좀 간단하게 뚫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 충분히 정책적 기대감 기대해 볼 만하죠. 그 다음에 에스코넥에 대해서, 에스코넥이 오히려 차트상으로 보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오히려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넥,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사람인 HR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코넥은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 메탈 그 부품이죠. 그 어떤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해서 메탈 어떤 케이스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주가를 좀 올린 데으나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려버렸는데요. 이 종목 역시 오늘 정책적 기대감과 더불어 조금 한번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니냐, 그렇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을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먼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여전히 강보합 쪽에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LED 관련주로는 서울반도체 여전히 뭐 좀 좋은 모습입니다. 즉 지금 올해 가장 큰 어떤 전기적 부분에서 절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바로 LED 관련이다. 그래서 LED 관련주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수장비 쪽으로 보면 현대차, 기아차 조금 아직은 약보합인데요. 충분히 동시효과상으로는 조금 올라갈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그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쪽으로도 지금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 모습들, 그 다음에 증권회사들이 금융주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어떤 동시효과상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힘내갖고 우리 장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대장 방송은 예병군과 함께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몇 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장 시작이 됐네요. 자, 개장은 지금 아직 개장 정확한 지수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격대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예상했던 대로 강보합에 좀 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모두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역시 강보합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0.38포인트죠. 0.38포인트 상승한 1946.52에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00선을 넘어섰네요. 일단은 코스닥은 굉장히 또 역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장은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 분위기, 즉 출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해 드렸던 종목군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바다는 약보합에서 지금 좀 출발을 했고요. 에스코넥과 사람인 HR
역시 정책적 기대감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지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바다 역시 마찬가지고 에스코넥 마찬가지고 사람인 HR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관심 종목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지금 이제 1.61포인트 상승한 지금 거래선상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 좀 내시고요. 자, 이틀 동안 마음고생 너무 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이나마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오후장까지 여러분들 힘내셔서 수익 좀 거두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1월 6일 월요일째 개장해서 한 1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딱 약 보합권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5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 증시가 오랜만에 휴장을 깨고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을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10거래일 만큼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0.8% 하락하면서 16,147포인트대 오늘 개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환율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죠. 오늘 역외 환율 소폭 올랐던데 오늘 환율 역외 환율 상승분을 좀 반영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30전이 상승한 1,055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54원 90전과 1,056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하락한 1,055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주 미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조정과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 뒤따랐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러한 위험 회피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 패턴이 등장을 했고요. 달러원은 지난 금요일 장중한 때 1,057원 10전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달러원은 수출업체들의 내고로 상당히 막히면서 1,055원대로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이어지는 역외 시장에서 역시 상승세가 제한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큰 그림상 위험 회피와 위험 선호를 오가면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버냉키 의장은 테이퍼링은 통화 긴축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요. 미 경제가 자산 매입 축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는 점은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한 점은 외환시장에서는 증시 상승과 함께 위험 통화들의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잠재적인 요인만을 두고 볼 때는 달러화와 주가가 동시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 또는 달러화와 위험 통화가 동시에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일수록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달러와 강세가 위험 통화 강세 압력을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달러 엔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과 함께 달러원 역시 방향성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 원의 경우 수출업체들이 현재로서는 1,050 후반대에서부터 고점 매도에 나서면서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엔론 환율이 다시 100엔당 1,000원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업체들이 2014년도가 달러와 강세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원에게는 상승 기대가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동시에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달러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고점 매도의 시기를 뒤로 늦추면서 달러 원의 반등세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를 시장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서비스업이 미 경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서비스업 지표의 고용지수가 미 월간 고용지표의 가장 좋은 선행지표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오늘 저녁에 서비스업 지표 호조는 곧 달러와의 강세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시장은 달러와 강세와 또 업체들의 내고가 서로 충돌하면서 1,050원 중반대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 외환 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의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마트가 편의점 진출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진출 소식에 좀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GS 리테일주는 현재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주 관련된 흐름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독감 관련주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그 상승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는요. 오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00불을 돌파했다는 소리 들려오면서 시장의 비트코인 관련주가 다시 한번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년 말 이 비트코인 관련주가 다시 한번 테마 형성하게 되는데 오늘 한번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돌발 종목 분석은요. 메르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압구정으로 가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마트 관련 종목부터 한번 흐름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GS 리테일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 이 전 거래일이죠. 전날에 이 신세계그룹이 지난달 열린 이마트 이사회에서 이 편의점 사업인 이 위드미를 운영하는 위드미 FS를 인수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드미 같은 경우 전국에 89개 정도의 가맹점을 두고 있고요. 일단 본사와 가맹점이 매출액을 나눠가는 기존 편의점 체인과는 달리 이 본사가 이 가맹점에 물품만 공급을 하고 독립된 형태의 어떤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게 바로 이 위드미 FS였는데, 일단 이마트가 이 편의점 사업에 진출을 좀 하면서 이마트는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GS 리테일은 일단 기존에 이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던 GS 리테일의 어떤 사업군에 경쟁자가 좀 난입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부정적인 좀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이러한 주가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내수 소비재에 대한 비중이 좀 최근에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수 부양책 그리고 원화 강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소비 경기 개선 사이클, 일단 이런 부분들이 내수 종목, 내수 업종에 대한 우호적인 심리를 좀 연결시키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전반적인 소비 환경 개선 속에서 결국 수요가 집중되는 기업, 산업에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통 쪽에는 홈쇼핑과 대형마트, 음식료 쪽은 이 가공식품, 그리고 이 패션 쪽과 화장품 쪽은 해외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시됐는데, 일단 뭐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응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마트나 GS 리테일 같은 이 대형마트나 이 편의점 사업, 이 부분과 관련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물론 고가 형태의 소비는 아니지만 실제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금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마트가 좀 잘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신세계그룹 쪽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편의점 사업까지 좀 진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GS 리테일이 좀 우려감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일단 뭐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사업을 진출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유통체인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살려서 초기에 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 편의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이 경쟁 자체가 치열한 이 사업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편의점 사업이 약간은 좀 사양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 안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선두업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 신세계그룹과 GS 리테일의 어떤 싸움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로 좀 관심을 가지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이마트나 신세계그룹이 이 편의점 사업에서 본인들의 어떤 위치를 가져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 이 주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편의점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성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사업은 분명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편의점 사업이 이마트에 굉장히 좀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큰 모멘텀은 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신종플루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뭐 대한유팜, 제일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신종플루가 미국에서 좀 확산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뉴스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백신주들이 동반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국 쪽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 어린아이들의 발병률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이 이 신종플루 관련된 백신주들의 어떤 움직임을 좀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조류독감이나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의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번 상승도 역시나 미국과 중국 동시에 발생한 일인데, 이 지난 4일에 상하이시 위생계획 생육위원회에서는 상하이에서 86세 남성이 병원에서 AI로 확진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에 또 저장성과 상하이시 장수성 등을 중심으로 이 신종 AI가 좀 확산이 되면서 140여 명이 감염이 됐었고요. 이 중 40여 명 정도 사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이 최근에 다시 미국과 중국을 위주로 해서 또 신종플루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직까지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분명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확진을 받은 환자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확진을 받은 환자들 내에서 사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관련된 백신주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역시 다들 아시다시피 뭐 VGX 인터나 이글벳, 그리고 제일바이오, 대한유팜, 뭐 중앙백신 등의 종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한 1%에서 2% 정도의 오름세, 그러니까 뭐 견조한 뭐 강보합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널뛰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뭐 800달러가 좀 넘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13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가격인데, 지난해 말에는 또 1200달러를 넘어섰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투자자들의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부품업체들이 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부품을 이 2억 달러 정도 이상 판매했다고 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었고요. 이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열기가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 고성능 장비가 굉장히 좀 필요한데, 이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고성능 장비의 경우에 한 대당 가격이 2만 달러, 그러니까 뭐 원 달러 환율을 1,000원 정도로만 잡아도 거의 2천만 원 정도 넘는 수준의 장비 가격이 되고요. 이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대기자가 뭐 엄청 넘쳐났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굉장히 좀 많았다라는 얘기들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채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이 많은 채굴량을 확보를 하려면 결국에는 장비 싸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비트코인 장비주들의 어떤 이 기대감, 미국 쪽에서의 기대감은 좀 낮지 않았나. 거기다 플러스 이 전자상거래 업체와 송금업체 등도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 그리고 이 IBM 같은 회사들도 이 비트코인 결제 수단 등을 하나로 채택하는 방안을 좀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다들 미국 업체들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업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좀 있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오히려 이 내부에 있는 어떤 가장 강한 이 국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연관성이 있는 업체들을 좀 찾은다면,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결제줄
결제주들이 과연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결제주들을 가장 먼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이란 게 사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뭐 물론 이 화폐의 어떤 느낌으로 최근에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겠지만 아직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강한 테마로서 좀 믿음을 가지시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강한 화폐로 믿기는 좀 지양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보면서 이마트부터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돌발 종목은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가이던스도 발표하는데 내일을 전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좀 전해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오늘 삼성전자가 0.1강 보합권을 움직이면서 130만 5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상선도 오르고 있는데요. 부산의 신항만을 매각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상선도 1.6%대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돌발 종목은 강원랜드인데요. 올해에도 증설 효과가 지속될 거란 전망에 주가 3% 뛰면서 모든 주요 이평선 뛰어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볼 텐데 오늘 130만 원 주가 회복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 급락으로 만들었던 하나의 그 시발점, 시작점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뭐 최악의 경우는 8조 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뭐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면서 좀 급락세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조 원대 나올 수 있는 우려감이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그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애플과의 그 소송 이런 부분들에서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이 8조 원대에 떨어지는 것이지, 떨어진다라면 매출이 줄어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8조 원대로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예비 시장이 나올 텐데 뭐 주가 자체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수 있다.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보자 그런 거죠. 작년 삼성전자 주가가 과연 많이 올랐느냐. 연일 최고치 실적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연초에는 주가가 왜 못 올랐었냐면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 분기부터 실적 꺾일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실적은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띄었었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아도 주가가 못 올랐다라면은 올해 실적이 소폭 좀 하향이 된다라면은 이것은 이미 작년의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급락은 안 나온다.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은 주가 자체가 제자리로 좀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8조 원 정도, 그러니까 8조 원 중반이냐 후반이냐 좀 차이가 있겠지만 8조 원의 영업이익이라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이유로 뭐 현대차, 기아차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일단 이런 종목군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잘만 지지가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5, 6만 원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4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문제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뿐인 반등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동차 완성업체를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아무래도 신차 효과에 기대감이 높은 현대차를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랜드가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어 4.4%. 그 직원 채용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객장, 그러니까 영업점을 확대를 하고 나서 매출,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직원으로도
포화 상태, 어떤 운영하기 힘드니까 추가로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 실적 자체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4.4% 정도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원랜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레저세 우려감, 또 송도 쪽에다가 내국인 카지노 다시 추가적인 설립,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레저세가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카지노 하는 사람들이 카지노장을 안 갈까요? 만약에 5,000원 하던 것이 10,000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그 입장권 5,000원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카지노를 하러 강원랜드를 발길을 끊을 것이냐? 이것은 담배 값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담배를 안 핀다. 이건 아니거든요. 담배를 조금 줄이는 것이지 담배를 안 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저세 도입을 해서 입장권이 비싸진다고 해서 카지노를 하는 사람이 안 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은 상당히 그걸로 인한 실적 감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도 쪽에 제2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에 대한 우려감, 만약에 진짜 설립이 된다라면은 강원랜드가 급격한 타격을 받겠죠. 왜냐면은 입지적으로 본다라면은 만약에 제가 카지노를 하러 간다라면은 강원랜드를 갈 게 아니라 1시간 거리인 인천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강원랜드가 처음에 설립을 됐을 때도 엄청나게 진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악재들은 해소가 되고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라면은 강원랜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아직은 추세를 정확히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32,500원 정도가 정확히 돌파 안착이 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신규로 접근하셔도 상관없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에 접근하시기보다는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상선이 그 항만 터미널 사업 부분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뉴스는 공시 자체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절차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무적 개선, 그러니까 그 현대상선이 어떤 지분 매각, 현대증권 매각 이런 부분들에서 현금을 좀 유동성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최근에 대형 약간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들의 특징이 자회사를 팔아가지고 현금 유동성을 늘리려고 하는 트렌드를 가고 있습니다. 동부그룹이라든지 뭐 현대상선 이러한 그룹들 뭐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중요한 건 이것만으로 주가 자체가 뭐 급격히 터닝하기 힘들다. 일단은 리스크, 위기 상황을 넘길 수는 있겠지만 이 위기 상황을 넘긴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해운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올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승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립식품인데요. 공정의 과징금 부과 소식이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대형마트에 라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추럴 삼양을 끼워 넣어서 통행세를 취했다고 하죠. 공정위 악재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앞서 비트코인주 살펴보면서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전자결제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죠. 오늘 다날이 세계적인 디지털 보안 업체 제말토에 인수될 거란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는데 다날 살펴보고요. 끝으로 조선내화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포스코와 2,200억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먼저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 때문에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날에 공정위 이른바 이 통행세 관행을 통해서 회장 일가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시정명령 거기다가 과징금 26억 2,400만 원을 부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과징금이 삼양식품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 현재 증권사들의 분석
보고서들이 좀 있었는데, 왜냐면 뭐 26억이라는 수준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면 보통 영업이익이 한 뭐 20억 중반 수준 정도 나는데, 물론 3분기에는 조금 덜 났지만요. 30억에서 20억 사이 수준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과연 뭐 26억 수준의 과징금이 이렇게 큰 어떤 부분은 차지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올해부터 이 불닭볶음면이 삼양식품의 주력 제품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이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 삼양식품에 있어서 삼양라면으로만 좀 대변이 됐던 이 삼양식품의 어떤 이 수익이 다른 쪽으로 또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도 뭐 과징금 소식으로 인해서 11선 정도 밀렸다가 지지된 이후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뭐 크게 26억이라는 과징금이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 다날인데요. 이 제말토라는 회사와 사업협력 검토 소식 때문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말토의 피인수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이 제말토와 업무 제휴 기술 협력, 그리고 영업 제휴, 그리고 피인수를 포함한 모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말토와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인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들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다날에 굉장히 좀 강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진행된 사항이 계속적으로 좀 나온 이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봐야겠지만, 일단 이 제말토와 엮여 있다라는 부분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기대감을 좀 받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프랑스 기업인 제말토의 어떤 협력이나 인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다날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특허, 기존의 플랫폼과 좀 연결을 시켜서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이 토양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모으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말토 같은 경우 지난해 22억 유로, 뭐 하나로 약 3조 1,6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스마트 카드 1위 업체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다날이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 굉장히 좀 큰 어떤 세계로의 어떤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은 시나리오가 좀 시간을 갖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조선내화입니다. 이 포스코와 이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3일에 포스코와 2,215억 규모의 핵심 내화물, 그리고 범용성 내화물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지난해 조선내화 매출액 전체의 매출액이 26.5%에 달하는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올해,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번에 올 한 해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도의 전체 매출액의 26%를 이미 확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조선내화의 강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준 것 아니냐. 근데 일단 윗꼬리가 좀 달고 밀렸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상승으로서는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좀 덜컥 사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기다리심이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윗꼬리가 일단 강하게 시작해서 나온 이유는 역시나 지금 가격대의 어떤 매물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특징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디램 가격 상승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주 짚어볼 텐데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부진 전망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철수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인사 영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제 윤여준 전 장관 영입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자세한 주가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일단 하이닉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높죠. 어찌됐든 이제 어닝 시즌이 한 다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돌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 방향성이 좋게 나올 수 있다. 하이닉스가 이제 그 반도체 작년에 이제 우시 공장 쪽에 화재가 난 다음에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현재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혹은 지금과 같은 약간 가격 자체가 높은 가격이 더 장기간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고 또 하나가 최근에 삼성 하이닉스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띠는 게 애플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긍정적으로 뛰고 있다는 거. 제가 일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4만원대까지는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4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4만원대 가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39,000원 후반,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매도가 나와도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산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주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 뭐 대림산업, GS건설이 좀 약세,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1분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작년에 악성 채무라든지 좀 부실채권 관련해서는 많이 상각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해외 수주 관련된 것들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담감, 또 그로 인해서 그거에 반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실적 자체가 개선되기가 좀 쉽지 않다. 상반기까지 좀 힘들 수 있다는 계속 리포트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주가 많이 했던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쪽으로 하락세가 커지고 있고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계속 피고 있습니다만 이게 신규 주택을 늘리거나, 건설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얼마나 좀 거래를 좀 활성화 시키자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이 좀 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만,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네. 이 대형 건설들이 아직까지 크게,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건자재 업체, LG 하우시스나 KCC, 뭐 한생 같은 기업군들이, 오히려 주가가 더 좋게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이들 종목군들도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끝으로 이제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또 움직임이 있죠. 어쨌든 이제 6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뭐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어떤 인사를 영입을 한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가 뭐 여전히 민주당 대비해서 호남권에서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들. 중요한 거는 정치 테마주 뭐 한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상승이 끝까지 가기 힘들다. 일시적으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좀 움직이는 것 뿐이지 이것이 어떤 이들 회사하고 실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단순한 어떤 기대감 오르는 것들은 수익이 나기 힘들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특히 안철수 관련된 거, 뭐 박근혜, 문재인 이런 종목군들 작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익이 난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났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점검해 볼 텐데 오늘 일자리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윌빌스가 10% 이상 뛰고 있고 사람인 HR도 6% 이상의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10시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죠. 이러한 일자리 관련주 외 예상 수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김구원 연구원님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 10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큰 굵직한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 활성화 그리고 안보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대한 세계 구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뭐 서비스 산업과 그 부분에 대한 육성 그리고 투자 부분에 대한 확대 이 부분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안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장성택 처형 이후에 결국에는 북한의 도발 이 부분과 대한 가능성 그리고 평화 통일 기반에 대한 구축 이 부분이 또 강조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상의 어떤 정상화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에 대한 개혁 이 부분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경제 활성화가 우리 증시와 가장 관련이 깊은 부분이 아닐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의 육성 그에 따라서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사람인 HR 그리고 에스코넥, 윌비스 모두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 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그 중심에는 일단 2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어느 정도 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힐 예정이고요. 신년 구상이 결국에는 올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언급해드린 이 종목들이 맞는 것 같고요. 경제 활성화에 따라서는 역시나 이 가장 큰 수혜는 뭐 내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 표시는 나와야겠지만 결국에는 내수 소비와 관련된 내수 소비재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를 가능성도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일단 가장 관심이 높은 게 결국에는 이 건설주들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들이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데 단적으로 강한 정책이 좀 나오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내수 소비재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플러스 좀 금융업종 특히나 은행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비의 확대가 금융주들의 어떤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투신의 매수가 좀 확대되면서 조심스럽게 195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굳건히 500포인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한 줄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유창희 대표님, 지난 시간에는 수출주 반등의 좀 강도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뭐 수출주 그들의 그 급락세가 뭐 반등으로 연출되지 못하고 있죠. 오늘도 뭐 약보합이나 강보합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체크해야 될 게 그 외국인 선물 수급이에요. 일단은 2만 계약,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000 계약씩 해서 2만 계약 이렇게 나온 게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는데 쏟아질 만큼 쏟아진 상황에서 여기서 더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매수가 나오는지 매수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매수 수량이 상당히 적다라면 2만 계약 잡고 최소한 6,000 계약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내로요. 근데 6,000 계약이 아니라 뭐 한 2,000-3,000 계약에 불과하다라면은 이것은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의 수급 동향을 좀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장 외국인 선물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어서 김근호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다시 지켜내면서 결국에는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보합권, 특히나 1950포인트 선을 좀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대형주 기준으로 그렇게 큰 반등은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그 내일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상방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높은 IT 관련된 업체들보다는 최근에
많이 못 올라왔던, 그리고 최근에 다시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제약 업종과 바이오 업종들이 좀 움직임을 내는 모습들을 좀 포착했는데, 당분간은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소형 종목 중에 제약 바이오 업종을 오히려 이 IT 업종의 어떤 대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형주 위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약 바이오 업종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유스탕의 유창희 대표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자 보겠습니다. 선물왕 투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이틀간 외국인은 2만 개 넘게 청산하면서 국내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보면 박스권 하단이 1950선 이탈하는 움직임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더욱이 이번 주 만기주이기도 합니다. 옵션 만기까지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는데 현재 선물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선물시장 전체적으로 저는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현물 시장에서는 아직 자금력 싸움은 없는 상태인데 파생 시장은 자금 싸움이 좀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 해외 증시 쪽하고 굳이 핑계 끼물 댄다면 동반해서 강보합 출발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지하게 지금 못 올라가게끔 막고 이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급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징 변화는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아마 출발과 함께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공포의 워밍업 매수를 했다라면 오늘은 안정적인 매수를 좀 하는 것이 매수가 유리한 위치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발과 함께는 기관계만이 나홀로 매수 출발이 되었었지만 현재 개인들의 자금 변동이 있긴 한데 외국인과 기관계의 메이저의 자금들이 요 자금 변동을 가만두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매도 출발 쪽에서 꾸준하게 계속 매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기관계 역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요건 역시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금요일 날 청산 나가야 될 것들은 환매들은 모두 다 나왔다라고 환매수도는 거기다 좀 급한 것들은 좀 빠져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겠죠.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큰 손실을 보고 빠져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제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한쪽으로 쏠림이 분명히 자금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은 앞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눌림 매수 자체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자, 콜옵션 쪽도 방향이 초반부에는 저가 매력 때문에 이제 잽싸게 좀 매수가 좀 개인들 창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 쪽으로 잡혀가고 있는 것은 워낙 옵션 중에서도 좀 비싼 옵션 쪽을 매도 우위 쪽으로 좀 치고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고요. 풋옵션 쪽에서도 개인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고점을 빠르게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풋옵션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요건 역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옵션 쪽은 아직 들어가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건 아무래도 배당에 의한 배당락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요번 배당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유입 속도가 상당히 급했죠. 매수 차익장과 매도 차익장과의 갭 자체가 계속 벌어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태겠고요. 그것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장에서 베이시스 놀이도 없지 않아 영향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것도 있지만 이것 자체적으로 나오긴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도 일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위축되게끔 시세 자체를 상당히 많이 빠르게 부러뜨리는 속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이 매도 속도가 좀 유연하게 좀 느리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전략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확대 확인을 하자라는 자막이 아마 나갈 겁니다. 아마 그 자막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주셈 1340억의 매도인데 이 매수 확대를 보자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라는 것은요. 결국 외국인들마저 오늘 매수로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단이 좀 빠르게 열린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현재처럼 매도 쪽으로 우위가 되고 있다면 이 매도 포지션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폭 자체를 좀 제한적으로 막고 있다. 즉 가두리의 형태로 고점이 빠르게 벗겨내는 상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갈 수 있는 템포는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확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목요일과 금요일날 접하셨던 방송 내용으로만 하면 주셈 내용을 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급락을 받았다면 매수를 전환하면 위로 올라오겠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신호등을 가지고 좀 보면요. 거의 위에 고점에서 오늘 기준에서는 고점에서 대롱대롱 하고 있죠. 그 기준 속에서 위쪽으로 신호등이 살짝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3분봉에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으로는 급락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템포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자, 오늘 황금 라인은요. 255.25를 설정을 합니다. 한참 저 밑에 있죠. 이미 방송 전에 만들어 드렸고 이러고 나서 위쪽으로 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255.25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매수 쪽으로 따라서 붙여서 가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추격보다는 눌림 이런 음봉들의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기준점에서 오전장 상해 쪽이 출발된다 하더라도 매수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 위치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도 물량 나오고 있지만 시장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다. 오전장 황금 라인은 255.25다라는 점 이야기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코스피 쪽에서 조금씩 매도 규모를 줄이며 매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회복한 가운데 오늘 자동차주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 위에서 마감할지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어느 정도일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일드 2부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